우리가 보면은 참 중요한 부분이 개인의 어떤 변화만큼 중요한 게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진실하지 않은 걸 믿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과연 이 사회적 압박이나 본능적 욕구가 내가 원하는 걸 내게 줄 수 있나도 자꾸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내가 나의 변화에 좀 집중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저 소비자 역할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옛날보다 뭐가 나아졌습니까? 한국 애들이 주당 공부 시간이 이런 나라보다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얘들이 공부도 그렇고 체력도 옛날보다 떨어졌지, 정서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지, 철도 안 들었다고 다들 난리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부모들은 보면은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부모가 있고, 또 자기 자식은 좀 난 다르게 키워야지 하고 넘어서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려는 부모들도 과연 그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넘어서려는 부모들은 두 가지를 해요, 보통.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르다 이러면서 하는 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신경 안 써줬지만 나는 우리 애한테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림책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좋은 학원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투자를,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투자를 하고, 두 번째는 아이한테 칭찬도 많이 해줘요. 칭찬해주는 건 우리 좋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고, 고래도 춤추니까 이제 고래가 춤추는데 우리 애들도 춤추겠지 하고 이제 막 칭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와, 너무 예쁘게 그렸다. 어떻게 넌 이렇게 열심히 그렸니? 빨간 꽃, 뭐 이렇게 너무 예쁘게 그렸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거? 응?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칭찬이 진짜로 자존감을 높여줄까요? 진짜로 자존감을 높여주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호들갑스러운 칭찬이 꼭 자존감을 높여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내 아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감정을 표시했을 뿐이지 얘한테 대한 진짜 관심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가짜 칭찬. 예를 들어서 얘는 사실 이걸 열심히 안 그렸어. 귀찮아서 막 찍었는데 우연히 나왔어. 근데 엄마는 막 칭찬을 해. 뭐만 하면 칭찬을 해. 그럼 얘는 칭찬을 받아야만 사는 거구나 해서 칭찬에 매달리는 아이가 될 수도 있죠. 진짜 관심은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얘가 이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 꽃이구나 라고 말을 해줬어요. 얘가 그림에서 내가 보이는 건 빨간색 꽃이니까. 그랬더니 빨간색 꽃이구나 그랬더니 어제 유치원에서 나갔을 때 빨간색 꽃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응? 유치원에 나갔을 때 빨간색 꽃 봐서 그린 거야? 빨간색 꽃도 있고 자주색 꽃도 있었어? 그러면 얘 빨간색 꽃도 있고 자주색 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이 많으니까 나뭇잎도 좀 밝은 색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얘가 했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죠. 근데 앞에 제가 그냥 호들갑 떠면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천재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그 다음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아빠는 천재야. 이러면서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애한테 대한 관심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부모는 나한테 칭찬도 안 하고 맨날 타박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키우느라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나는 칭찬을 해줘야지 했지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아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무관심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부정적인 말도 무관심의 표현이지만 내가 하는 칭찬도 알고 보면 애한테 진짜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게 더 좋은 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말하는 걸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돼요. 애가 뭘 하고 오면 그런 거야? 하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하고 진짜 아이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칭찬할 만한 거리인가?
이거에만 관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긴 다른데 사실 우리 부모와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은 만들려는 심리가 이래요.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많아요. 좋은 상품. 좋은 상품으로. 칭찬을 잘해서 자존감 좋은 상품. 응? 자존감이 높은 상품. 그 다음에 능력 좋은 상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왜 화가 나냐면, 화가 나니까 우리 애들 때릴 때 많죠?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손은 나가지 않습니까? 응? 애들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때려야 되냐고, 왜? 응? 왜? 화가 나니까 때리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아니, 애가 못하는데 왜 화가 나냐고.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애가 못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애가 못한다고. 왜 내가 화가 나야 돼? 왜 화가 나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화가 날까? 애가 못하는데. 애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못하니까. 내 기대를 저버려서. 잘했으면 좋겠는 내 기대와 안 맞아서. 응? 그게 아이를 위해서 화내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응? 응? 내 마음에 어긋나니까 화내는 거죠? 응, 내 마음에. 응? 실패한 인생을 살까봐. 실패한 인생을 내가 애한테 화를 내가지고 애가 실패한 인생을 안 살게 될까요? 내가 야단을 치면, 야단 많이 쳐보셨죠? 야단 쳐서 대단히 효과 본 적 있습니까? 좀 지나면 별 효과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화를 내는 거거든요? 왜 화를 냅니까, 왜? 네? 자기를 죠. 그래. 제가 엄마들이 보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쁜 항아리를 만들어요. 응? 도자기 굽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내가, 요거 이렇게 예쁘게 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뭐가 얼룩이 들어갔어요. 그럼 도자기 굽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열받죠? 도자기를 확 깨버려. 도자기 깨버릴 수 있죠, 도자기 굽는 사람은. 또 거기에 무슨 내가 그린 게 색깔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망가뜨리죠. 제가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아니라 도자기예요. 내가 만들려는 상품이에요. 내가 만들려는 상품이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애를 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키우는 건 괜찮아요. 아이한테 좋은 능력을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줘도 운전자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운전자가 별로면 내가 초보 운전이에요. 차는 페라리야. 거기다 수동이야. 그걸로 엄청난 능력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별로면 이게 아무 무의미하거든요. 운전자가 중요하죠. 이 운전자가 결국은 이 자동차를 몰아야 되는 거예요. 차만큼 중요한 게 운전자고 얘 인생은 얘가 운전한다는 걸 우리가 다 잊고 삽니다. 응? 내가 애한테 줄 거를 주면 됩니다. 줄 걸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응? 내가 애를 위해서 뭘 가르치면 내가 그냥 가르치는 시간, 내 소중한 시간을 아이한테 선물하면 됩니다. 그걸 애가 잘 받든 잘 받지 않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선물했으면 할 걸 다 한 겁니다. 그러면 화나지 않습니다. 응? 응? 선물은 물론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줘야죠.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면서 왜 이걸 안 좋아하냐고 연애할 때 그런 실수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내가 이걸 정성 들여서 이걸 얼마나 했는데 하면서 어떤 막 뭘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줘요. 남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종이약 1000마리 막 접어가지고 그 앞에서 뭐라고는 못하지만 내가 오늘 기대한 거는 무슨 반지였는데 이게 뭐냐, 금붙이도 아니고 이 종이약을 어쩌란 말인가 이러면서 또 속상해하는 여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은 원하는 선물을 내가 주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면서 그걸 얘가 즐겁게 받아가지고 잘 쓰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상황이 우리가 애 키우는 상황입니다. 응? 내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잘 되냐가 아니라, 얘를 어떻게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인생을 살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부모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을 정면으로 보질 않아요. 아이들 많이 본다고 생각하죠. 아이들 언제 보냐? 유아기 때 봅니다. 초등학교만 가도 안 봐요.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야, 옷 입었어? 학교 안 가는 거야? 숙제했어? 하고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 소리를 지르죠, 이제. 정면으로 잘 보지 않습니다. 애가 와서 엄마 뭐 했어? 그러면 잘했어? 뭐 이러면서 딴 데 보면서 얘기하고, 애를 정면으로 보고 정면으로 보면서 내가 얘기하는 경우가 참 점점 없어집니다. 엄마들이 이제 안 하기 시작하고 사춘기 되면 이제 애가 안 하죠. 애가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응? 뭐 그러면 이제 엄마들도 짜증이 나죠. 근데 이 아이를 정면으로 봐줘야 돼요. 애가 말하면 꼭 봐주고, 내가 무언가 애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꼭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본다는 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안 하고 이러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강의하면 지금 시간도 길어졌는데 다 나갔어요, 지금. 응?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도 봤다 저기도 봤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응? 이렇게 나하고 눈맞춤을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의해보면 앞자리에서 듣는 분과 뒷자리에서 듣는 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자리에서 듣는 분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눈맞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들은 사람이 더 의미 있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꼭 내용이 아니라 더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아이를 정면으로 보는 게 아이들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의 태도로 아이를 대하지 않아요. 내가 어른의 태도로 대하지, 그럼 내가 어른인데 뭘로 대한단 말이냐지만 그냥 부모의 태도로 대합니다. 부모가 그럼 나쁘단 말이냐? 학부모 말고 부모도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의 태도는 평가하고, 기본적으로 평가하죠. 평가하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갖다가 너무 탓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아이는 야단 맞고 도망가려는 태도, 부모는 평가하려는 태도를 가지는데, 어른으로서 얘가 어떤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면 예를 들어 얘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죠. 안 듣고 대들어요. 그러면 부모로서의 태도는 뭐가 나옵니까? 응? 어디 조그만 게 지금 엄마한테 대들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볼래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눈 이렇게 내려 깔면 누가 눈 깔고 있으래? 이러면서 이렇게 야단을 또 치다가, 응? 애가 말대꾸를 하면 이제 어디서 엄마한테 똑바로 말대꾸야 하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니까 더 답답하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야단치는 게 이제 부모의 태도인데, 애가 대응을 하면 대들면 너랑 나랑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니다. 엄마는 어른이고 넌 아이인데 싸울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해보자. 응? 지금은 흥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렵겠다. 우리 한 2시간 있다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내일 몇 시에 얘기할래.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보다 더 빨리 삐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아이의 태도입니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확 삐쳐요. 기분이 나빠지면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이의 태도로 대해요, 아이를. 그럼 애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더 빨리 삐지면서 내가 삐지면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 엄마 삐진 거예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속에 아이처럼 행동하다, 부모처럼 행동하다 하는데,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애를 어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삶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 응?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너 어른이 되고 싶니?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니? 아니면 지금에 머물고 싶니? 그러면 어른이 되고 싶다는 아이가 없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1살 더 먹으면 어른으로 가는 거니까 좋지 않니? 넌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는데 100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아이들. 초중고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아이가 3명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어른 되고 싶은지. 근데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굉장히 많아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어른이 되면 자유도 있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 왜 어른이 되기가 싫죠? 응? 부모들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 하는 거 보니까. 어른이 되게 안 좋아 보여. 사는 게.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어른 되면 힘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보면 인생은 전 생각하고 싶죠. 부담만 많이 되고 애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애기로. 우리 사촌 동생 진짜 인생 편해 보이는데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인생을 열심히 살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애들이 삶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아픈 어둡고 지금 내가 가진 건 너무 부족하고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애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식과 함께 사는 거다. 그 아이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살면 분명 후회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주체가 없으면은 주체가 난데 주체가 없으면은 나는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애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도 못 해요. 내가 나부터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아이도 같이 어떻게 너 인생도 잘 풀어갈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해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살기 쉽습니다. 뭘 줄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인생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서양 육아에서 지금 핫 트렌드가 뭐냐면 근성, 그리트라고 근성 있는 아이로 키우자가 요즘 서양 육아책에서 핫 트렌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주장했던 건데 근성, 오기가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데 근성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인생을 사랑해야죠. 내 인생을 내가 근성이 있어야지 뭐가 딱 있으면 거기에 선택을 하면 집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달릴 수 있고 매달려야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인생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부모가 정말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죠. 힘든 순간 보면 살기 싫어져요. 괴롭고 진짜 죽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럴 때 머릿속에 우리 아빠 모습이 떠올라요. 응? 우리 아빠가 했던 말이 네가 그렇지 뭐 너 맨날 하는 짓이 그게 뭐니 이렇게 말하는 아빠. 그렇지 않고 야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잘 될 거야. 기운 내봐. 넌 잘할 수 있다니까 딴 사람 몰라도 아빠는 너를 믿어. 이렇게 했던 아빠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떠오른다면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 상황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힘든 순간이 없이 사는 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힘든 순간은 꼭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못 만들고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맨날 네가 그러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런 말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인생 죽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이 헤매고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힘든 순간에 나를 떠올리면서 힘이 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걸 대부분을 준 겁니다. 뭘 공부를 대단히 안 가르치고 어떤 뭔가 돈을 많이 주지 못해도 얘가 그 순간 힘든 순간을 넘어갈 수 있는 힘만 내가 줬다면 엄청나게 주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 기초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비교적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사나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최고급으로 살진 않아도 한 중상 정도는 살면서 그럭저럭 행복하게 삽니다. 성실함, 낙관적인 태도, 좋은 대인관계 이 세 가지 능력이 있으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럭저럭 삽니다.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의 행복감도 좋은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면 그 예를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친구들이나 살펴보면 지금 밝게 긍정적으로 또 뭐 그 친구들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한 친구들 보면 학교 때 성적이나 공부가 아니라 이런 특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근처에 두고 싶어요.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 밑에서 자기 도왔던 부장이라고 하면서, 물론 사업체 크지도 않아요. 직원 6명인데 그 부장한테 넘겨주더라고요. 되게 돈도 많이 받지 않고. 왜냐하면 애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괜찮고 얘도 한번 도와주고 싶었다고 넘겨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3년제, 2년제 학교를 나와서 그냥 걔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꽤 괜찮은 수입을 얻는 회사를 운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나도 술 먹으면서 몇 번 만났거든요. 근데 애가 되게 싹싹하고 긍정적이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 어떡하지, 짜증나, 그러면 사장님 어떻게 해봐야죠, 제가 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 아니었으면 나 사업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짜증나서 열받는 순간 얘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 타임에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녀석이 하는 건 내가 하지, 하는 건 내가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 순간에 넘어갈 수 있다. 상당히 얘가 얘한테 의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의지가 됐다. 그러니까 얘 월급도 계속 막 올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의지가 되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성실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푸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삼국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성공하고 조선시대에도 성공하고 현대에도 성공합니다. 22세기에도 성공할 거예요. 22세기에도.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워요? 사회책에서 배웁니까? 생활의 길잡이에서 배울까? 생길? 윤리책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이걸 어디서 배우냐면 부모의 삶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냥. 부모가 매일매일 사는 모습에서 애한테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그렇지 뭐. 넌 이래서 안 될 거야. 너 그러다 나중에 노숙자 돼. 노숙자. 이게 낙관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건가요?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게 비관적인 태도를 가르쳐주는 거죠. 너 인생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망가져. 너 한 번 이러면 계속 실패해가지고 나중에는 엉망되는 거야. 이렇게 애한테 겁주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비관적인 인생관을 아이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 실패할 수, 또 한 번 해보는 거야.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해보는 한 실패는 없다고 그랬지. 또 해보는 거야. 실패해가지고 아빠가 뭐라고 한 적 있니? 도전하면 되지. 요번에 열심히 하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시 해봐. 실패한 순간 다음 순간 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와 그렇게 말하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와 야, 저리 가. 넌 역시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인생관을 가질지, 또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가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를 그렇게 믿어주지를 못해요. 부모가 불안하면 애들은 포기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슬슬 공부를 포기하면서 힘들어하거든요. 다 부모가 불안해서요. 제가 병원에 오면 부모부터 붙잡고 막 상담을 해요. 부모를 붙잡고 상담하는 이유가 부모가 의연한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공부가 좀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 달라질 수 있다니까. 꾸준히 해봐. 꾸준히 해서 결과 안 나오면 어떠니? 학창시절에 학생으로서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너 열심히 해. 이렇게 부모가 말하도록 바꿔놓습니다. 그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부모가 불안해하면 애들은 부모까지 불안해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애들은 다 포기합니다. 부모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돼. 물론 불안하죠. 속은 불안하지만 내가 그 불안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 그래서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실한 태도, 낙관적인 삶의 모습, 좋은 대인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내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내가 대인관계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맨날 친구 관계가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빠는 친구가 소중하다고 하고 친구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아빠 친한 친구한테 전화 오더니 딱 끊으면서 인간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애들이 나한테 와서 다 보고를 해요.
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다 보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이 곧 내 메시지다. 내 삶이 곧 내 메시지라고 간디가 한 말이죠. 우리가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많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걸 지금 실시간으로 아이한테 20년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물론 다들 그런 걸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안 된다는 게 다들 대충 키우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요걸 좀 신경 써서 키우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부모가 엉망으로 키워도 20, 30%는 잘 자랍니다. 지가 20, 30대를 거치면서 자기가 모색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한 20% 정도가 부모는 문제가 많이 있어도 애는 거기서 성숙함을 찾아내는 걸로 돼 있어요. 80%는 부모 그릇의 한계 속에서 자기도 잘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랑을 줘야 되냐, 어떤 사랑. 아이가 어릴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이를 믿어주는 아이의 자존감을 제가 예전에 그 자존감 강의에서 아이의 자존감은 5세까지 부모가 아이를 바라본 표정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냐. 얘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거든요. 제가 얘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밝게 돼 있어요. 그럼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얘를 볼 때마다 짜증내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러면서 화를 내고 돼 있으면 자기는 짜증스럽고 화나는 인간이에요.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내가 얘를 어떻게 봐줬냐. 만 5살까지 봐줬던 합이 자존감의 기초라고 봅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아이를 밝게 봐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이고 아이가 조금 크면 실패하는 것을 견뎌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실패를 못 견뎌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미리 다 차단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내가 차단해서 다 막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선 하는 말이 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애가 철이 안 들어요. 애가 요즘 애들은 굉장히 늦게 성숙하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절에 유관순 여사는 17살에 충청도 일대에 만세운동을 조직하고 다니고 윤봉길 의사는 19살에 평양시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런 운동으로는 안 되겠다, 시위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교육으로 내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22살에 학교를 차렸어요. 지금 19살, 22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살, 22살.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민족 유전자가 100년 만에 굉장한 퇴화를 겪었을까요? 우리 유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아이를 지금 만들고 키우냐면 실패를 못하게 하고 기회를 안 줍니다. 미리 다 막고 어떻게 잘하게 한다는 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애들이 못 크게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가 실패하는 걸 흔들리지 않고 지켜줘야 됩니다. 네 멋대로 하고 방임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붙어 있어야죠. 옆에 붙어 있는데 해보라고 자꾸 격려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걸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괴로워도 봐야죠. 괴로워도. 얘가 학교에서 폭력을 휘둘러가지고 학폭위에서 문제되면 그걸 문제를 안 삼으려고 막 나서서 막 싸워줘요. 징계를 안 받게 하려고. 막 나쁜 짓을 해가면서 싸워요. 그 집에가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2차 폭력을 가하면서 싸우기도 해요. 그럼 내 아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폭력을 가하는 애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키워봐요. 애가 너무 거기서 무너지면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면 애는 안 무너집니다. 부모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부모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애도 무너지는 겁니다. 곧. 그렇게 막아봤자 좀 이따 결국 무너져요. 애가 속상해하면 속상한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 옆에서 있어 보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조각상을 피에타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걸 보면서 그 말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말리고 싶었겠죠. 근데 안 말렸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죽은 아들을 갖다 이렇게 안고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제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실패하고 힘들어도 내가 그 옆에서 지켜주면서 보고 있겠다는 게 아이를 깊고 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그러면 우리 애가 믿을 게 없다. 뭘 갖고 믿냐? 믿을 게 있어서 믿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믿을 게 없어도 믿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사회는 믿을 게 있어줘야 믿죠. 근데 부모는 믿을 게 없어도 믿는 겁니다. 아이를 일단 믿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여기에 그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꽃이 필 거다 생각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분명 꽃이 필 거야. 꽃이 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돈 안 들잖아요, 돈. 믿는다고.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고, 그럼 또 그 자리에 꽃이 피는 게 또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애를 지켜보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더 깊게 보고, 방법을 또 생각해보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이한테 어떻게 내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같이 지켜주면 되는 거고, 아이한테는 자꾸 기회를 주는 거지 그냥 냅두라는 게 아닙니다. 오래 지켜보면서 아이한테 관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면 옆에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응?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그 다음은 네가 넘어가가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를 진짜 믿는 마음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믿는 마음으로. 너는 진짜 강해질 거야. 지금 어렵지만 이 어려운 게 너를 강하게 만들 거라니까. 이걸 믿어야 돼. 엄마 말을 믿어. 그렇게 변한다니까 너는. 이렇게 보여주면 애가 정말 그 마음을 내면화해서 믿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못 해주고 엄마가 막 더 불안해서 막 흔들흔들하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약하죠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아까 화를 냈지만 조급하고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 시선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 아까 말한 대로 화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아이한테 주는 건데, 응? 내가 그냥 아이한테 그냥 선물을 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선물 주는 건데 굳이 화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좀 완벽하게. 어떤 아이가 틱을 해요. 틱을 하면 이 틱을 꼭 없애야만 될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없어지고 얘 인생에 영향도 없는데 왜 없애세요? 그러면, 이거 있는 거 보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 보면 너무 화가 난대요. 왜 그렇죠? 왜? 왜 이게 엄마한테 그렇게 화가 나야 되죠? 왜 이게 있으면 인생이 안 풀릴 것 같죠? 제가 전문가가 이게 얘 인생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꼭 완전히 없애려고 하죠? 틱뿐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애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손을 빨면 손가락 빠는 거 없애야 되고, 애가 좀 약간 징징대면 징징대는 것도 없애야 되고, 리더십이 없으면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다 고쳐줘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고쳐줍니까? 문제는 갖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갖고 가면서 조금씩 변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완벽한 인간인가? 나 자신에게. 나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문제를 다 없애려는 마음이 아이한테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문제를 같이 갖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도우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조금씩 발전하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부모는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막 차단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막 너무 무서워해요. 예를 들어 애가 돼지저금통을 뜯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문방구에 장난감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갑자기 이러다가 나중에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야? 큰 도둑이 되는 거 아니야? 애가 어디가 학교에 가가지고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얘는 영원히 맞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천천히. 애가 야동을 봤어요. 4학년짜리가 야동을 보다니 변태 기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성노착자가 되고 그러면 뭐 이런 걱정을. 아니 4학년 때 야동 봤으면 이제부터 야동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애랑. 야동 보기 전에 야동 얘기를 할까요? 야동 보기 전에 이 야동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자 하기도 뭐하잖아요. 야동 본 다음에 야동 얘기하면 되죠.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90점을 맞으려면 10만큼 노력이 드는데 거기서 100점 맞으려면 30만큼 노력이 드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 너무 많은 노력이 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우리들의 모습을 애한테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있는 그대로의 육아 강조하는데 애도 문제가 있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애도 괜찮고 나도 괜찮다. 문제가 있으면 어떠냐? 괜찮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현실에 안주하는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괜찮냐.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띵가띵가 예예예 하면서 살란 말이냐. 이게 아니라 그냥 다만 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지 변화를 위한 에너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먼 이상적인 것만 생각하느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까 모모에서 배포는 이 청소를 할 때 내가 쓰는 이 앞에 이 상황, 이게 흘러가가지고 쓰러진 이 상황, 그래서 깨끗해진 느낌, 여기에 집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가 즐거운데 우리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걸 새로 알았어요. 아, 알아서 나는 새로 알게 됐구나 해서 즐거워요. 여기에 집중을 우리는 안 해요. 점수에 집중하죠. 옆집 아이는 몇 점 맞았어? 너 2개 틀렸는데 2개보다 덜 틀린 애 몇 명이야?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가 행복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뭘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변화할 것인지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행복이 옵니다. 나랑 내 아이를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우리만의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뭘 더 해볼까? 뭘 더 해볼까? 문제 많아도 좋아. 너 그런 거 약점 많아도 좋아. 너 친구가 지금 하나도 없어. 친구 없어도 좋아. 그럼 우리 친구랑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할까 연습해보자. 친구가 많고 리더십이 있고 반장까지 하는 애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한 명의 친구를 우리 한번 요번 학기에 사귀어볼까? 한 명의 친구를 사귀기 위해 요번 달에는 어떤 친구가 그래도 나랑 맞는지 한번 찾아볼까? 그 친구가 너무 인기 많으면 곤란하니까 인기는 좀 없는데 성격은 좋은 애가 있을까? 그 친구를 한번 잘 관찰해보자, 요번 달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면 뭔가 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고 아유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 아빠랑 꼭 닮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안 오죠.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래도 괜찮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때 아이들이 발전하기가 좋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정말 아이들은 포기합니다. 우리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동일본 지진이 나가지고 땅 갈라져서 죽은 사람 있을까요? 건물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부모가 바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건물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되는 것보다 그 불안 때문에 부모가 흔들려서 아이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사교육 열풍이 불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압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덜 흔들리고 의연하게 가면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옵니다. 근데 부모가 같이 흔들리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 성과도 없이 굉장히 고생하고 인생이란 나이 먹고 싶지 않고 아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 이게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미래입니다. 꾸준히 하면 가능하다는 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정말 믿습니까, 이거?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응? 이걸 진짜 믿는 어떤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아이한테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있어요. 난 진짜 믿는다니까 왜 너 나 말을 못 믿니? 넌 나보다도 너를 못 믿는 것 같다. 나는 진짜 믿어. 나는 많이 해봤고 너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넌 이게 달라질 거야. 지금 안 달라지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응? 나는 진짜 믿어. 응?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응? 아이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진심으로 전달을 하니까 애가 나중에 좀 변했어요. 확실히. 많이 변하면서 나중에 저한테 한 말이 선생님이 믿는다니까 믿어지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믿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부모가 진짜로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가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조금 믿을 수 있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진짜로 믿어주는 마음, 응? 그 다음에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불안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나중에 찍혀도 안 믿으면 지금 뭐 할 겁니까? 안 믿으면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발등 찍힐까 봐 걱정하는 일을 하고 계실 겁니까? 그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한 번 와서 한 번 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나하고 아이와 만나는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을 뭘로 보낼 거냐. 내가 믿는 걸로 보낼 거냐, 걱정하는 걸로 이 시간을 보낼 거냐. 응?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응? 걱정하는 걸로 보는 게 더 행복해질 거다, 애가. 이러면 고기를 택하시면 되고, 믿는 게 그래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믿으면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불안이 많아요. 응? 인간이란 존재는 불안이 근원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불안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안을 끊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아기 때는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애들은 불안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다 믿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불안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은 불안하지만 이 불안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불안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걱정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죠. 밤에. 오늘 성적을 보니까 저번 성적보다 5점이 떨어졌어. 5점씩 떨어지는 걸로 봐서 앞으로는 50점까지 내려갈 것 같고, 그럼 중학교 가서는 거의 꼴찌를 하겠지? 꼴찌를 하는 고등학교나 갈 수 있겠어?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얘는 뭘 하게 될까? 직장도 못 구하고 그럼 나한테 빌부터 살까? 빌부터 살다 보면 난 얘한테 화를 내겠지? 나는 연금이 모자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짜증이 나서 얘한테 화를 내죠, 이제. 그 생각을 그냥 딱 멈춰야 돼요. 그 생각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계속 생각해봐야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멈춰야 됩니다. 불안을 더 불안해한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서 어떤 요소가 있으면, 뭐가 걱정거리가 있다면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뭐 그런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그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든지, 걱정할 것만 걱정하고 긍정적인 쪽을 자꾸 찾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쪽의 증거를 찾고, 그 다음에 변화를 믿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건 다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다 오르락내리락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르락내리락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최소한을 잃고,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너무 건방 떨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하고 할 때도 아이가 뭐가 지금 안 풀려도 제가 병원에서 보면 참 안 풀리던 놈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좀 나아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나아지는 상황에서 열심히 잡아당기고, 안 풀릴 때는 지금은 얘는 좀 안 풀리겠다 싶고 버텨줘야 됩니다. 그때 너무 짜증 부리지 말고.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잘 풀릴 때는 냅두고, 안 풀릴 때는 화를 내죠. 한 박자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는 채찍질을 하고, 말이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먹여야 됩니다. 말이 물을 먹고 싶어서 헤매는데 거기 채찍질 해봐야 말이 화가 나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그냥 들어서 내리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굴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지금은 하나하나 가는 거다, 이렇게 천천히 지금의 단계를 나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처방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뭐 가져간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셔야 돼요. 애 키울 때, 특히 애 어리면 잠자는 거, 식사하는 거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애 잠을 좀 제대로 재워야 됩니다. 잠자는 거 신경 많이 쓰십시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정서적으로도 밝고, 그 다음에 공부도 기억도 잘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잘 확보하십시오. 10시면 다 재워야 됩니다. 10시에 재우는 게 좋습니다. 10시에 재워야지 너무 늦게 자서 좋을 게 없습니다. 10시에 그럼 맞벌이면 어떡하냐? 이게 좀 힘든 거죠, 맞벌이면. 맞벌이여도 낮에 차라리 공부나 숙제를 할 수 있는 공부방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저녁에 오면 엄마 아빠랑 놀다가 재우는 게 좋습니다. 10시면. 10시에 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과 일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들도 똑같이 노는 거와 공부를 적당한 비율로 하도록, 쉬는 거를 적당한 비율로 하는 거를 챙겨야 됩니다. 부모가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나를 억지로 공부만 시키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애한테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엄마는 내가 노는 거, 내가 쉬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해온다.
이런 아이는 공부에 질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틈만 나면 나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틈만 나면 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가 시킬 거니까 틈 날 땐 놀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한테도 늘, 야, 공부 이거 균형을 맞춰야 돼. 처음에는 공부를 조금 시키는 것 같아 불안한데 나중에는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공부도 좀 하고 놀기도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부시키는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열심히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학교를 즐겁게 다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사교육을 시키는데 학교를 즐겁게 다니면 성적도 많이 오르고 괜찮습니다. 사교육 다니느라 학교에서 대충 지내는 애 치고 공부 잘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걸 대충 지내면 사교육으로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선 집중하고 선생님한테 되도록. 물론 선생님에 따라서 집중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뭐 그럴 때는 그 애는 좀 건너뛰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교 교육에 집중하도록 이끄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아주 나중에 굉장히 좋은 버릇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사관 제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내신 위주의 제도가 되면 결국 선생님이 추천서에 자소서에 한 줄 어떻게 쓰냐가 입학을 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 이게 하는 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애가 좋아 보이죠. 그러면 자소서에 다 좋은 말을 써요.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아이가 있고 거기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써주는 애들이 있어요. 다 좋은 말이지만 정성 들여서 몇 줄 쓰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선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요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구나. 그런 애 다 뽑습니다, 원래. 응? 그게 굉장히 좌우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애들 보면서도 야, 잔소리 하지 말고 학교 열심히 다녀. 선생님은 잘 보여. 그게 사는 거야. 내신을 좋게 봤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내신이나 자소서에 좋게 나오고 대학 가면 같은 등급에서 좋은 대학 갑니다. 응?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을 즐겁게 하는 게 아주 천재적인 아이가 아닌 이상 이게 도움이 됩니다. 아주 천재적인 아이는 학교 교육 적응이 어렵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즐겁게 하도록 키우는 게 좋고 학교에 가면 처음 말을 거는 애가 있는지 그런 애가 있어야 학교에 재미 붙이죠. 처음 말 거는 애를 되게 좋아하도록 하고 엄마도 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하는 거에 흥미를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듣는 거. 학교 시험 점수 얘기를 하지 말고 수업을 얼마나 듣고 수업을 재밌게 듣는지에 많이 집중하고 애가 수업 듣는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응? 이게 동기부여의 비결입니다. 동기가 어떻게, 왜 뭐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동기라는 게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이 뭐냐면 의식주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인정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그러면 의식주나 안전은 다 적당히 지금은 다 챙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채워져야지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애가 자아실현을 하려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필요한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가지니까 잉여인간처럼 사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그러죠. 난 잉여예요. 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자기가 스스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열심히 삽니까? 그러니까 네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걸 갖다가 부모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부모가 원하는 시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애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애들의 장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아니라 이 목표가 아이한테 가능한 목표인지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아이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 다 잘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해야 돼요. 결심. 제가 결심이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제가 병원에서 결심을 시켜야 된다.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선생님 이거 진짜 요번엔 해볼게요. 내가 진짜 요번에는 영어 공부 30분씩 선생님 꼭 할 거예요. 이 말을 하게 하려고 1년을 노력합니다. 1년을. 제가 1년을 노력하면서 그 말을 A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진짜로 결심하는 마음. 그걸 이끌어내야 돼요.
부모가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약속하는 거 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 입으로 결심을 애들이 합니다. 애들이 해요. 그럼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강요했던 게 많았던 부모라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애한테 잘못을 인정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강요해서 공부를 싫어하도록 만들었구나. 사실 너도 공부를 얼마나 좋아할 수 있는 애인데 내가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너가 싫게 했다. 미안해. 내가 이제 그렇게 시키진 않을게. 하지만 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알아. 그게 무슨 대단히 좋은 성적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그거면 나는 충분하고 그동안 너무 성적 결과 가지고 해서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애한테 사과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만 할 건지, 공부 양은 어느 정도 할 건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학원, 뭐 사교육, 아니면 혼자서 뭘 할지, 학습지로 할 건지, 뭘로 할 건지 결정하고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아이하고 대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이도 이 과정에서 물론 배신도 하고 결심한 다음에 이렇게 결심이 아니죠. 아직은 제대로 된 결심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겠다고 대충 말한 다음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진짜 결심하는 순간이 딱 잡힙니다.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그냥 나도 다이어트 좀 해야지, 살 좀 빼야지 하는 거하고 나 이번 진짜 뺄 거다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빼게 되거든요. 그건 내 마음에 맺히는 결심이 아이한테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순간이 만들 때까지 계속 대화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든 빨리 그거를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순간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공부 방해 요소에 대해서는 규칙을 아이랑 합의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냅두면 안 되죠. 뭐 핸드폰이니 게임이니 TV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를 같이 규칙으로 만들어서 아주 관리 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애들은 냅두면 지가 알아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는 규칙으로 만들어서 방해 요소는 우리 어른들도 방해 요소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해 요소는 어른들도 다 관리하는 거다. 이건 뭐 관리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적당히 관리하고 적당히 즐겨야 된다. 그게 바로 균형이다.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제가 부모님들한테 애들 공부를 사교육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애들을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이런 5가지 과정을 제가 보통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만들어 갑니다. 이 방법을 한번 집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너무 길었죠?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